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종합 시사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진짜 경제, 생생한 경제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경제 일부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함께해 주실 패널 분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제 기준으로 가장 먼 쪽에 이동재 캐스터 나왔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동재입니다. 네, 김주영 캐스터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자, 오늘 특별 게스트로는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5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한 주의 경제판 코너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이 선정한 이번 주 경제 소식 중에 가장 핫한 뉴스 5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저희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5가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나오고 있는데요. 리셀 가격 1,000만 원. 위기는 아닌데 걱정된다? 자, 내년 성장률 몇 %일까요? 자, 자라나라 머리머리. 뭐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강남제비가 한남으로 간다는 그런 키워드를 저희가 뽑았는데요. 5가지 소식을 키워드로 일단 먼저 보여드렸고요. 더 자세한 소식 화면으로 한 가지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세한 소식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품절 트라이폴드 리셀 가격 1,000만 원. 자, 이런 저희 또 제목을 뽑아봤는데요. 삼성에서 최근에 출시한 트라이폴드 리셀 가격이 1,000만 원까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이 지금 웃지 못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찌된 소식인지 김주영 캐스터가 먼저 자세히 좀 전해주실까요? 네. 두 번 접는 폴더블 폰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트라이폴드가 최근 리셀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습니다. 갤럭시 Z 트라이폴드는 지난 12일 출시가 됐는데요. 출시 첫날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모두 완판이 됐습니다. 특히나 온라인 시장에서는 5분 만에 매진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물량을 구하기가 어렵게 되자 중고 시장에서 판매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출고가가 359만 원대인데 최근에 이 중고 시장에서 500만 원, 또 심지어는 1,000만 원까지 가격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인기는 뜨겁지만 막상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트라이폴드 폰 관련해서 국내에 공급 물량을 추가할지는 좀 미지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에 이 트라이폴드 폰 시장에서는 한 400만 원대에 출고를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359만 원대로 출고를 하면서 생각보다 마진율이 현저하게 낮다라는 분석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 부분 역시도 이 트라이폴드 폰 또 삼성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오늘 삼성전자는 1.2%가량 하락하면서 10만 6,300원 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오늘 SK하이닉스는 강세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앞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업종에 있는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SK하이닉스에는 영향을 줬는데 오늘 삼성전자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오늘 주가, 뭐 이번 주 주가 같은 경우는 뭐 반도체, AI 뭐 이런 업종 중심에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휴대폰 같은 경우는 이제 살짝 영향을 미치는 그런 네. 요소로 이제 분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주영 캐스터 혹시 트라이폴드 폰 실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아직 실물을 못 그래요? 봐가지고 네. 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 실물을 못 봐서 이제 보고 싶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이제 폴드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진짜 좋으면 이걸로 한번 사용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그럼 폰이긴 한데. 앵커님은 500만 원 주고 사실 의향이 있으실까요? 근데 가격은 네. 신규 가격으로 나오는 가격이면 모를까 리셀이나 뭐 하여튼 더 웃돈 주는 가격은 이제 고려하지 네.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중년 남성 이상 되시는 분들은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소식 전해드리고요. 두 번째 소식 큰 화면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하는 총재 환율 위기 걱정 심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라고 이렇게 힘주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떤 소식인지 먼저 이창용 하는 총재의 멘트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문제 현재 오늘 환율이
148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지금의 환율 수준이 위기 수준이냐 할 때 그 위기라는 단어가 뭘 의미하는지에 따라 굉장히 다른데 저는 위기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성격은 과거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환율이 절하돼서 위기가 온다 그러면은 금융위기를 생각하고 외채를 갚지 못해서 그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나라 전체가 국가 부도의 위험이 있고 또 그 IMF 사태 97년이나 2008년을 생각하는데 몇 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우리는 순채권 국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해외 자산이 많아서 환율이 절하될 경우에는 이익을 보는 분도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금융위기라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고요. 그런 면에서는 걱정은 덜합니다만 다른 면에서는 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고 걱정이 심합니다. 간단하게는 지금 현재 환율 수준을 말씀해서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적지 않은 병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렬하게 나뉘어집니다. 지금 수출이 잘 돼 반도체나 조선 등 수출이 잘 돼서 우리 경제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업체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경제가 지금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K 성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잘 되는 파트가 수출 쪽에 있고 잘 안 되는 부분이 내수 부분, 건설 부분, 자영업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환율 상승은 그 격차를 훨씬 더 크게 해서 사회적인 어떤 화합 같은 걸 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회적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얘기 들어보셨는데요. 자, 이어서 이 자세한 소식 또 이동재 캐스터가 준비해 주셨죠? 네,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방금 영상 보셨다시피 이번 주 수요일이었는데요. 최근 이례적으로 1,400원, 1,480원대에서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이창용 총재가 원달러 환율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금융기관 붕괴나 국가 부도 같은 전통적인 금융 위기 상황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는데요. 또 이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 이 양극화, 성장 양극화를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고환율이 지속되는 이유로는요, 외화 수급 쏠림을 지목하면서 내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이 거시적 영향을 고려해 정책을 조율해 주기로 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에 있어 거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 운용을 할 시점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개입에도 이번 주 계속해서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은 오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나섰는데요. 그간 금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 부채를 보유할 때 내던 외화 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면 금융기관의 외화 차입 비용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면서 외환시장의 외화 공급이 늘어날 수 있는데요. 또 외화 지급준비금에도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한국은행이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정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네, 환율 참 걱정되는 부분인데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다. 네, 이창용 창조가 아주 힘을 강조한 부분이 또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자, 이 소식은 잠시 후 또 자세히 한번 또 진단해 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저희가 선정한 뉴스킥5 소식 자세하게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내년 성장률 1.7% 전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수 회복은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를 내렸는데요. 자, 우리나라 올해 경제 1.0% 그리고 내년에는 1.7%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고 한경영이 전망을 했습니다. 자, 올해보다는 내년에 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조금 희망적이긴 한데요. 그런데 이제 내수 회복이 더디고 잠재 성장률도 이제 못 미친다 이런 점이 좀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올해 경제 그리고 내년 전망을 좀 자세히 진단하기 위해 오늘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자, 앞서 이제 인사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 1% 그리고 내년에 1.7% 이런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일단 전망한 수치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한경련은 올해 실제 경제 성장률을 1% 그리고 내년을 1.7%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상반기에 소비와 건설이 많이 꺾였지요. 거기에 통상 관련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상반기의 성장이 매우 부실했었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면서 정부가 경기 부양 관련 노력을 많이 펼쳤고 통상 관리 노력으로 인해 가지고 관련 불확실성도 많이 거치면서 다소 안정된 흐름을 보였지만 연간으로는 1% 성장에 그치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내년은
수출 중심으로 회복 흐름이 이어지면서 성장률이 반등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수출의 온기랑은 다르게 회복이 소비, 투자, 건설 같은 내수 전반으로 확산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다. 그래서 1% 중반 수준의 완만한 회복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는 1.0%, 내년에는 이제 1.7% 상승할 거로 지금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야별로 어떻게 돼서 내년에 우리 성장률이 1.7%로 보시는 건지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 1.7% 성장률 전망의 가장 중심축은 수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 조선 이런 일부 주력 품목을 중심으로 글로벌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수출 성장 흐름이 강화가 될 것으로 강화가 되면서 우리 성장률 흐름에 하방을 지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수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민간 소비는 실질 임금 회복이 어렵고 그다음에 생활 물가 부담도 아직까지 높은 편이고 모두가 아시는 것처럼 가계 부채 부담이 구조적으로 민간 소비의 회복세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어서 그 회복폭이 아주 클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고요. 설비 투자도 반도체, AI 등 첨단 분야는 양호하지만 전통 제조업으로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 투자 같은 경우도 내년에 올해 마이너스에서 내년 플러스로 부호는 전환이 되겠지만 부동산 PF 잔여 부담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서 정상화될 때까지는 조금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박사님께서 그 업종별 이제 그래프 이제 나오는 상황에서 설명을 여러 가지를 해주셨는데, 자, 희비가 상당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업종별 기상도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업종별로도 그 온도차가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뚜렷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반도체와 조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호할 것으로 보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자체의 수요도 많지만 AI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설 계획 등 관련 분야의 수요도 든든하게 지지해주고 있어서 반도체는 내년에도 수출 성장 흐름이 아주 양호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LNG선 같은 그런 고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의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철강, 기계, 자동차와 같은 전통 제조업 분야가 문제로 보이는데요. 크게 보아가지고는 가격 경쟁력의 저하, 그리고 글로벌 수요의 둔화, 그리고 중국발 공급 압력의 상승이 전통 제조업의 회복을 제한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아서 내년에도 결국은 일부 첨단 업종에 편중된 회복을 보이고 상당수의 업종은 정체된 흐름에 갇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업종별 기상도를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요. 자, 성장률이 뭐 올해 1%, 내년에 1.7%. 근데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이게 뭐 성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라고 볼 수 있고, 실제 서민들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피부 체감은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뭐 내수도 좋지 않고, 그다음에 건설 경기도 사실 이제 피부 체감 경기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분야인데 이게 지금 좋지가 않아요. 내년에도 뭐 확 회복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럼 언제쯤 어떤 모멘텀이 생겨야지만 이쪽 분야가 좋아져서 우리가 체감 경기를 좀 좋게 느낄 수 있는지 그런 설명을 좀 해주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요. 성장률이 소폭 반등해도 우리 가계 부문들, 민간 부문이 체감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지금 주로 소비와 건설 분야가 회복폭이 굉장히 느리고 그다음에 또 깊이가 얕기 때문입니다. 소비는 지금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실질 임금의 회복 속도, 생활 물가, 주거비 같은 고정비의 부담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가계부채 부담도 구조적으로 계속 제약하고 있어서 단기간에 소비가 강하게 회복세를 보이는 것은 상당히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 내년에 플러스로 전환이 되지만 부동산 PF 문제도 있고 공사 원가가 계속 치솟고 있고 안전관리 규정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서 건설 투자 부문도 회복이 되려면
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수와 건설의 회복은 한 번에 정상화되기보다는 아주 시간을 두고 단계적, 점진적인 회복세를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하여튼 내수와 건설 경기는 좀 내년뿐만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자, 환율도 문제입니다. 앞서 지금 한국은행 총재도 위험하다. 다만 근데 전통적인 위기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환경연에서 볼 때 환율 지금 상황이 어떤지 좀 진단을 해주시고 이게 내년에 우리 경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또 전망까지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출 중심국인 한국에 있어서는 우리 경제에 있어서는 환율은 굉장히 중요한 변수인데요. 환율은 내년에도 변동성이 아주 높은 흐름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의 강세 기조가 쉽게 꺾이지도 않는 데다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통화정책 경로화, 그다음에 자산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엇갈린 시선이 불확실성을 계속 만들어낼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우리 기업과 개인들의 현지 투자 흐름이 해외 투자 흐름이 확대가 되면서 원화 약세 요인인 흐름은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기 여건을 보면은 세계 경제는 한 3% 내외의 저성장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국가별, 지역별로 성장률 격차가 벌어지고 또 국가별, 지역별로도 회복 속도가 더 다르게 나타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러한 대외 여건이 우리 경제의 어떤 상방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수출, 환율, 그리고 금융시장의 경로를 통해서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자, 전망은 뭐 이렇게 해본다고 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실질적인 근본적인 우리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지 이런 좀 진단과 처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 보실 때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들은 어떤 게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내년은 이제 성장률을 한꺼번에 끌어올릴 수 있는 해라기보다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전환기의 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아니라 이 성장의 질 자체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AI, 2차 전지, 바이오, 핀테크 같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경영 환경, 정책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조건들이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작용을 하려면 우리의 그 경제가 구조적으로 안고 있는 인구 문제, 그다음에 산업 경쟁력의 문제도 같이 해결되어야 지금 염려하고 있는 1% 저성장의 고착화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이제 한국 외에 다른 주요 국가들의 그 성장률이 궁금하거든요. 잠깐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한 말씀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그 국가들의 성장률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도 예상외로 기대보다 훨씬 더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지만은 내년에도 한 2% 정도의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해 나가리라고 보고요. 6, 7%의 성장률을 계속 보여왔던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다소 꺾여가지고 4% 정도 중반에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이 되는데 부동산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방정부 부채 문제라든가 미중 간의 갈등, 통상 갈등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국 경제 성장의 회복을 좀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나 일본 같은 경우는 뭐 재정 부채 문제, 또 구조적인 문제들 때문에 1% 또는 1%에 못 미치는 그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2026년도 한국 경제 1.7% 성장을 전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성장률 전망에 대해서 너무 낙관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2026년에는 성장의 불씨를 잘 살려서 우리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아마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부, 기업, 개인 모두가 노력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한층 끌어올려서 또 희망찬 새해를 맞았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전해드린 한 주의 경제판 뉴스킥 세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한 주의 경제판 소식 중에 네 번째 소식 자세하게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네, 탈모의 건강보험 적용 시 재정 영향은 이제 어떻게 되냐? 자, 복지부 장관은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관련해서 김지영 캐스터가 내용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소식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앵커님은 탈모약 드셔보셨나요? 아직 제가 유전을 좀 부모님께서 잘 받아가지고 탈모는 아직까지는 걱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네. 복받은 유전자를 갖고 계신데요. 국내에 이렇게 탈모 인구는 근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한 네. 1,000만 명 정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5명 중에 1명은 탈모를 경험해봤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탈모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해봐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시행이 되면은 건강보험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텐데 실제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3년 전인 이 대선 후보 시절에도 탈모 치료를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었는데요. 이때 한 700억 원에서 800억 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할 거다라고 추산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굉장히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좀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은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부터 적자로 좀 전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대한의사협회 측에서도 이 중증 질환의 급여화가 먼저다라고 반대 입장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좀 시끌시끌한 그런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기대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차후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주영 캐스터는 개인적으로 이 탈모 건강보험 적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한다면? 한다면 네. 사실 저도 굉장히 풍성한 편이라서 네. 저한테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네. 원하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기대하는 분들도 많아서 재정이 된다면 적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 했습니다. 주위에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이어서 네. 뭐 진짜 재정적으로 뭐 여유만 있다면 적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 결국 돈이죠. 뭐 네. 정부의 이제 재정된 건강보험의 재정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 이렇게 전해드리고요. 다섯 번째 한주의 경제편 뉴스킥 5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나왔는데요. 강남 아파트 탑티어 아니었어? 자, 강남 아파트가 일단 한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뭐 주거 단지 또 주거지로 이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 자, 재벌들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재벌들은 한남 이태원으로 몰리는 재벌들. 이렇게 저희가 제목을 뽑아드렸는데요. 자, 이동재 캐스터가 소식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통 이 부자 동네 하면 비싼 아파트들이 즐비한 강남을 바로 떠올리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한남과 이태원 앞에서는 이 강남도 명함을 내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근 기업 데이터 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요. 대기업 총수 일가의 주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용산구, 그중에서도 한남동과 이태원에 무려 20%가 넘는 100명의 총수 일가가 거주하고 있다고 밝혀졌습니다. 또 아들의 학업을 위해서 강남 대치구로 이사를 갔던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도 최근 서울 용산구 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홍라이 리움미술관 명예관장부터 또 이재용 회장 그리고 삼성물산의 이서연 사장 등 삼성 총수 일가도 대부분 거주지가 이태원동과 한남동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선 현대차 회장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 구광모 LG 회장도 전부 이 인근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말 살벌한 라인업을 자랑하는데요. 앵커님, 그런데 이 재벌 총수들이 왜 한남동과 또 이태원 지역을 선호하는지 알고 계실까요? 네, 저는 조금 알고 있지만 예. 더 자세한 소식은 우리 초대석 코너에서 우리 네, 또 알겠습니다. 초대 손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잠깐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조금 알아본 바에 따르면 또 이제 보안과 접근성이 아무래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 골목 초입부터 경비 초소가 있으면서 이제 행인과 이제 차량을 동선을 통제하기 편하기 때문에 사생활 유출 우려가 적다는 점이 이 지역의 베네핏으로 네.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또 이제 풍수 지리적으로도 아무래도 좋다 보니까 이 지역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네.
그 밖에 다른 요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석 코너에서 자, 부자들의 거주지 선택, 그리고 강남 아파트 왜 인기가 있는지, 그다음에 내년 올해 부동산 시장 지금 어떻게 돌아갈지 뭐 올해 이제 진단을 하고 내년의 시장 전망까지 잠시 후 초대석 코너에서 좀 자세히 진단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저도 이제 이동재 캐스트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자금에 상관없이 만약에 본인이 거주지를 선택한다면 어디를 하고 싶으신지. 제가 이제 돈이 네, 상관없이 자금에 상관없이 상관없다면, 선택을 하신다면. 저도 강남 아파트에 살아보고 싶지만 제가 만약에 선택할 수 있다면 네. 저도 이 재벌 총수들이 있는 곳에 가서 네. 최태원 회장이나 아니면 이재용 회장과 네. 이제 깐부 회담도 저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역시 한남, 이태원 이쪽으로 네, 맞습니다. 관심을 갖고 계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5가지 한주의 경제판 뉴스킥 5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어쨌든 경제 제작진은 한 주에 나온 여러 가지 경제 소식 중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 유익하고 또 참고가 될 만한 그런 경제 소식들로 추려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동재, 김주영 캐스터 그리고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농기계 자율주행 기업 긴트, 자, 프리 IPO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저희 이지은 기자가 취재를 했습니다. 이 소식 전해드리면서 어쨌든 경제 1부를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 저는 2부 초대석 코너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초대석에는 이윤환 국토개발연구소 대표 모시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우리나라 올해 부동산 시장 진단하고 내년의 시장은 어떻게 될지 전망하고 또 투자 전략까지 자세하게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가시지 마시고 채널 고정! 농기계 자율주행 기업 긴트가 145억 원 규모의 프리 IPO 투자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투자 유치가 마무리되면서 누적 투자금은 약 500억 원으로 늘었고 내년 상장 목표에도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긴트의 핵심 경쟁력은 기존 트랙터 등 농기계에 바로 장착할 수 있는 자율주행 키트입니다. 장비를 별도로 개조하지 않아도 키트만 설치하면 무인주행이 가능해지는 기술입니다. 이번 투자에는 해외 시장 공략과 기술 개발에 협력할 전략적 투자자가 대거 참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투자사를 비롯해 LRG 넥스원, IBK 캐피탈, 호방그룹이 전략적 투자자로 나섰고 재무적 투자자로는 산업은행과 빌랑스 인베스트먼트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농업도 중요한 사업으로 인지하시는 것 같고 농업에 저희가 효율성과 농업 인구 부족 같은 걸 해결할 수 있는 회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투자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각 사들의 전략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SI 투자를 좀 받은 게 좀 저희가 봤을 때도 좀 다른 라운드별 차별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농기계 시장은 연평균 4.86% 성장하며 2030년에는 약 1,806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긴트는 이번 투자를 바탕으로 해외 시장 개척과 농업용 로보틱스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자율주행 솔루션 외에도 AI 기반 작물 관리 프로그램, 방제 로봇, 전기 트랙터 등도 이미 실증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또한 농업 인력 부족, 기후 변화와 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기술 제품도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긴트는 지난해 KB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하고 내년 상장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최근에는 도쿄증권거래소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 기업으로 선정되며 일본 시장 공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코스닥 시장 성장,
좀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가 아마 내년 1분기 정도에 한국으로 상장을 할지 일본으로 상장을 할지 좀 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긴트의 글로벌 확장 전략을 결정지을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됩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연이은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집값이 잡히지 않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올해 부동산 시장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드리고요. 내년에 우리가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또 투자는 또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 말씀 위해 전문가분 모셨는데요. 이윤환 국토개발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뭐 어느 조사에 따르면은 뭐 서울 아파트 올해 상승률이 역대 최고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네. 정책에 따라서 뭐 지역별로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 대책에도 발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좀 상승,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네네. 이렇게 오른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네. 전체적으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총평을 먼저 한번 해주시죠. 자, 우선 부동산 시장이 왜 이렇게 좀 과열 양상을 띌까라는 네. 부분에서 사실 부동산이라는 시장 자체를 놓고 본다면 경제의 틀 안에 놓여 있어요. 네. 그러면 우선 경제가 잘 돌아가느냐,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시장이 잘 돌아가느냐 놓고 본다면 그렇지 않거든요. 네. 지금 뭐 대경제로만 보더라도 네. 미국의 압력, 어쨌든 네. 뭐 미국뿐이 아니라 네.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 모든 유럽에 있는 네. 선진국들마저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네. 나라를 정치를 하고 운영을 하지 상대를 위해서 하는 나라는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런 강대국에 비해서는 열세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외적으로는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 상황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지라고 본다면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사실 부동산 시장을 대외 경제 속 안에서 여러 가지 종속 변수를 통해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래라고 단정짓는 것보다는 가장 핵심적인 가격의 상승 여력, 하락 요인을 잡는다면 수요 공급 논리다. 네. 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뭐냐면 얼죽신이란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네, 네. 얼어 죽어도 신축해. 이 얘기는 그것도 서울에서인데 신축이 없어. 네, 없어요. 공급 회수 가치가 높죠. 네. 이유가 뭘까를 잘 거슬러 살펴보면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이 10년 동안 서울시장을 하면서 네. 새로이 재개발 재건축돼서 탄생되는 신축 아파트가 없었다는 네. 데서 원인이 발생이 됐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세훈 서울시장 2021년 네. 보궐선거로 근데 2022년부터 지금까지 쭉 서울시장을 하면서 열심히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가격이 오르냐라고 한다면 관성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버스를 달려야 돼 급정거했다고 해서 갑자기 나도 급정거가 되지는 않고 같이 가려는 성향,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그것처럼 자연 법칙에 의해서 본다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수요 공급 논리에서 지난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급을 너무 이렇게 위축시켰다라는 부분에서 또 문재인 정부가 가격을 올리게끔 하는 그런 어떤 안 좋은 정책을 좀 썼다라는 부분에서 그 가격의 상승 효과가 결국은 쉽게 멈춰서질 않더라라는 부분에서 기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네.
짧게 요약하면 이제 수급의 문제를 가장 크게 보시는 가장 거고 크게 보는 그 수급도 부동산이라는 게 이게 뭐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네. 그때부터의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게 이제 관성의 법칙으로 또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자, 올해 부동산 시장 특징 중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양극화 문제가 더 심해졌다. 네네. 이것도 이제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일단 서울대 지방, 네. 또 서울에서도 강북대 강남. 네. 이게 과거보다 더 좀 격차가 벌어지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런 우리나라 이제 경제 시스템이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여러 선진국들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놓고 본다면 거기는 우리보다 양극화가 더 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조금 더 국민소득이 나아지고 더 좋아질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질 수 있다예요. 네. 물론 이제 특정 지역에 한해서 그렇지만 자, 비근한 예로 지금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태에 네. 이르렀는데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이미지상으로도 너무 극심하게 지금 양극화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네. 또 하나는 비아파트와 아파트의 차이예요. 네. 그마저도 사실은 양극화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그 신축 아파트 공급량이 너무 적은 가운데서 아파트에 열망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열세적으로 비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 상태에서 좋은 지역의 아파트가 계속해서 공급 논리로 따졌을 때 공급의 희소 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양극화는 앞으로는 아마도 이 강남 강북의 격차보다는 강변과 비강변으로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점점 왜냐하면 같은 강남이라도 네. 한강변에 가까운 그 예를 들어 압구정 네. 같은 경우에 가격 상승 추이와 한강변으로 멀어진 네. 멀은 그러니까 뭐 개포동의 가격 상승 추이를 보면 점점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는 조금 더 강남 강북은 계속해서 유지는 하되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강변과 비강변에 대한 차이가 점점 벌어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참 재밌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양극화가 벌어지지만 그 자본주의 선진국이 될수록 다른 나라들도 그게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약간 불가피한 측면으로 이제 말씀해 주신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게 수치를 이렇게 보면요, 네. 미국의 국민소득 네. 그리고 영국의 국민소득, 일본의 국민소득,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그 연이어서 가장 비싼 아파트가 얼마냐라고 이렇게 수치를 계산을 해봤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국민소득이 한 7만 5천 불 됩니다. 자, 우리나라가 한 지금 3만 5천 네. 정도인데 뭐 2배라고 가정을 네. 했을 경우에 미국이 가장 비싼 아파트의 3.3제곱미터 네. 당 금액은 5억 2천이에요. 맨하탄 아파트가 엄청 비싸죠. 비싸죠. 5억 2천인데 네. 우리나라는 제일 비싸다라고 하는 게 이다 겨우 2억을 넘어간 네. 정도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으로 생각한다면 대략 한 2억 5천에서 3억까지는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다른 그건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그렇죠. 근데 그게 영국의 사례와 일본의 사례를 비면 국민소득과 그 가장 비싼 아파트에 대한 3.3제곱미터의 가격이 너무 비슷하게 흘러가요. 네, 네. 네, 이제 그래서 유추해보건데 물론 이렇게 자꾸 치닫는 데는 사실은 문제점은 너무 심각해지는 거예요. 양극화가 심해지니까. 물론 그거를 조율을 하겠지만 그 바운더리가 너무 좁혀지는 것보다 어느 정도. 그래서 제가 강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압구정이 특화돼서 압구정, 반포, 잠원만 너무 특화돼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한강변 줄기 라인이 그냥 희석이 되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면은 그마저도 양극화에 대한 좀 치명적인 좀 심각한 상태는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감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강변 대 비강변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일단은 강남 집값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일단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강남 집값은 계속 앞으로도 좀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강남 집값인데 한강변에 가까운 강남. 이 더 올라갈 것이다.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분석하시는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징은 네. 양극화가 더 심화되는데 네. 지금까지는 강남 대 비강남이었다면 앞으로는 강변 대 비강변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나올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네. 보시는 거고. 자, 저도 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지 않길 바래요. 근데 현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일단 분석은 분석대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렇죠. 자, 양극화는 좋은 게 아니지만 지금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다. 일단 말씀을 드리고. 네네네. 그 다음에 앞서 저희가 이제 뉴스킥에서 잠깐 소식을 전해드린 게, 네. 자, 재벌들은 이태원과 한남을 선호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강남 아파트 뭐 이것도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네네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게 생각해 보면 그 부촌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 그 곳이 아니에요. 네. 그 역사와 부촌에 대한 전통이 있죠. 역사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 부촌은 서울에 대표적으로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게 어디냐면 지금 얘기하신 이태원이라는 한남동을 네.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북동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평창동입니다. 네, 전통적인. 또- 전통적인. 네. 근데 이 태생 자체가 굉장히 그 시대에 맞게 변화가 됐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최초의 이 성북동의 부촌은 네.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정겨운 주차의 온상이었다. 네. 왜냐하면 청와대가 가깝죠. 예, 청와대가 가까운데 이 삼청터널이 딱 뚫리면서요. 네. 그야말로 이게 굽이굽이 이렇게 네. 거기에 도달되는 모습보다도 터널 하나 딱 탑 지나면 라인 형성이 하니까 거기에도 그 해화동이나 이쪽에서 명륜동 쪽에 사시던 분들이 다 일로 넘어가서 네. 어떤 경제인들마저도 그래서 정치하고 경제가 맞물려서 됐었다라는 부분하고요. 평창동은 인위적인 부촌이에요. 네.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옛날에 그 68년도 1월 달에 김신소 사건 네, 아시나요? 네, 네. 그 김신소 사건이 났을 때 결국은 그 많은 무장군비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어? 네. 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북한산 자락에서 다 적이 돼가지고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살된 건데 네. 그래서 김신소 루트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김신소 루트가 되려면 결국은 방어책을 주거지가 않은 산 지역을 좁히면 되겠다. 네. 그래서 북한산 자락에 만들어진 게 평창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평창동 쪽으로는 무장군비가 침투가 안 되겠죠. 네. 그 위에 그러니까 주거지가 아닌 곳만 우리가 차단을 하면은 다음에 무장군비가 내려오는 거는 쉽게 차단할 수 있다는 네. 논리에서 평창동 부착이 시작됐고, 자, 그 다음에 한남동은요 경부고속도로예요. 네. 경부고속도로 개통이 되면서 가장 바로 접근성이 올라탈 좋은 수 있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재벌 세계 총수들이 이제 거기에 자라고 아무래도 지방 자주 가셔야 그렇죠.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뭐 삼성이라는 이제 브랜드 이미지에서 이 그 한남동 이제 거처가 돼 있기 썼기 때문에 한남동이 아직도 꾸준히 계속 인기를 구사하고 있는 거고 그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도 일반 주거 지역이 보통 이제 그 2종, 3종에 비해서는 네. 층수도 많이 못 올리고 네. 하기 때문에 불리한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런 어떤 가치, 고급 주거촌에 대한 그 브랜드 가치 때문에 지금 3.3 제곱미터만 해더라도요 최소한 6천에서 네. 1억을 호가합니다. 네. 그거는 일반 주거지로 가면은 거의 뭐 3종이나 준주거급에 속하는데 네. 특화돼 있는 네. 부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이제 왜 역사적으로 이쪽이 부촌이 됐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셨고 네. 앞으로도 뭐 한남동 이태원 쪽은 아무래도 이제 계속해서. 부유하신 분들이 뭐 풍수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좋죠. 위- 가고 싶죠.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하여튼 그렇게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 강남하고 이렇게 부촌만 얘기를 하냐 이러실 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네. 지방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방도 뭐 전체적으로 침체되긴 했지만 네. 여기도 좀 달라요. 그렇죠. 지역별로 또 차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지역이 왜 또 인기가 있고 관심을 받았는지 지역 중에서도 네. 그런 요소들을 좀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올해의 지방시장 특징. 그렇죠. 자, 우선 지금 점점점 옛날하고는 틀리게 인구가 줄어드는 도시들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거는 일단은 광역시도 약간의 그런 그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지방 중에서 광역시만큼은 탄탄하다예요. 네. 예, 그러니까 광역시를 제외한 그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조금 많이 크게 줄어든다라고 네. 한다면 거기에 부동산 가격을 보면요 여지없이 계속해서 하락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쪽이 그래도 안전하다라는 네. 부분인데 이 광역시 안에서도요 역시 대한민국은 이 아파트를 예를 든다면요 그 학세권, 역세권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원래 아파트를 논할 때 5세권을 얘기를 해요. 네. 5세권. 제일 중요한 거는 학세권. 네. 역시 학구열이잖아요. 네. 네. 그다음에 역세권. 지하철역하고 가까워야 되고. 그다음에 뭐 병세권. 병원하고 가까운데 공원하고 가까운데 공세권, 뷰세권 뭐 이런 네. 게 다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광역시만 해도 기본적으로 일단 학세권이 차지하고 있는 곳과 네.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예요. 네. 그래서 지방에서도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다. 네. 그래도 여기만큼은 가격이 덜 무너진다. 오히려 또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광역시 안에서 학군이 괜찮은 곳을 노리면 그마저도 괜찮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지방에서도 유망한 요소 그런 것들 특징들을 보시고 접근하면 괜찮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내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지역별로 나눠주셔도 좋고요. 예. 지금 정부에서 들어와서 이제 3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 기본적으로는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은 나름대로 강력한 대책입니다. 네. 일단은 서울 집값과 수도권, 강남 이남 쪽에 있는 수도권을 대거 토지가 허가를 묶으면서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이 일단은 많아질 수는 없겠죠. 네. 그런 부분이 얼마만큼 빠른 시간 내에 이 수요자들의 인식 속에서 좀 이렇게 상쇄가 되느냐. 네. 이 시기의 차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한번 어떤 그런 어떤 충격파가 온다라고 하면 굉장히 오래 갔어요. 네. 근데 요즘은 굉장히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뭐 그야말로 이제 초고속으로 다 변화되고 있는 시대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수요자들의 인식 자체도 예전같이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요. 좀 이렇게 단기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숙연해졌다, 좀 이렇게 잦아들었다라고 한다면 다시금 고개를 드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또 후속타로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자, 이제 회복력 차원에서 시장이 빠르게 움직인다. 네네. 이런 차원으로 이제 말씀해 주셨고. 네. 자, 그럼 내 집 마련하려는 분들은 이제 고민이 많아요. 많습니다. 대출도 쉽지 않고 네. 가격은 올라가고. 네. 자, 내 집 마련 전략 내년에는 어떻게 짜야 되겠습니까? 자, 일단은 중요한 건 내 집 마련은 내가 갖고 있는 여력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게 가장 네. 키포인트예요, 네. 사실은. 근데 무리하게는 하지 말라.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지역을 어디로 선정을 할 거냐 이는데 만약 서울로 얘기를 해본다면 아까 제가 이제 점점 강변과 비강변으로 이렇게 나눠졌을 때 보면은 우선 고려해야 될 거는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11개구가 한강에 접해 있고요. 네. 14개구가 한강에 접해 있지 않습니다. 네. 우선 그 안에서도 11개 구를 노려라요. 네. 그 11개 구는 한강 그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게 마포구, 그리고 용산구, 성동구예요. 이름하여 우리 흔히 얘기하는 마용성, 네. 거기다 광진구까지 이 4개 구고요. 아래쪽은 뭐 강서구부터 해가지고 그 양천구, 그리고 동작구, 그리고 이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이리까지 이제 7개 구가 되는데 합쳐서 이제 11개 구에 근접되게 이렇게 좀 한다 그러면은 그 우리가 맞이할 강변, 비강변 시대에 맞는 쪽에서는 그나마 좀 안전한 내 집 마련 어떤 지역 선정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역시 강변, 강변 이 네네. 차원으로 내 집 마련도 이제 전략적으로 조언을 해주셨고. 네. 자, 그럼 투자자 차원에서 자산가 분들은 내년에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끝으로 이 설명으로 시간이 또 이제 금방 지나가 버려가지고 이 자산가 마무리 좀 해주시면. 분들의 투자 전략도 마찬가지. 만약 상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곳이 되기 때문에 네. 엉뚱한 주거 지역하고에 맞물려 있는 것보다도 젊은 사람들이 자꾸 운집될 수 있는 곳을 노려라 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좋은 지역이 비싸다 손치더라도 그게 향후에 더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게 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자산가들이 아닌 정말 그 작은 소액 투자로 뭐 이렇게 하실 분들이라 그러면 결국은 이제 아파트 투자는 어려우니까 뭐 다세대라든지 연립이라든지 이런 그 빌라 투자를 갭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마저도 똑같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겨냥 포인트처럼 한강변에 있는 주거 지역을 노려라 해요. 네.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한강 지역 주변에 있는 곳들이 지금은 좀 투자할 만하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경구 희소 가치가 높을 것이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좀
바쁘신데 나와주셔가지고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윤환 국토개발연구소 대표님과 함께 올해 부동산 시장 진단해드리고 내년 시장 전망까지 자세하게 해드렸습니다. 자, 알찬 정보 소식 듣다 보니까 어느덧 또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금요일 오후 4시 변함없이 여러분 곁을 찾아뵙고 알찬 경제 정보, 인사이트 있는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